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보니페이스의 서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린던은 계속해서 이 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보니페이스가 대적하기로 서약한 그 선교사들이 보니페이스보다 학문이나 영혼 구원에 더 뛰어난다고 해도 그 브리턴인 선교사들과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서 자주적 형태의 기독교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독일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서약은 보니페이스에게 교황권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도록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확신까지도 억눌러서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모든 일에서 오직 로마 교회에만 동의하도록 그를 구속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보니페이스가 한 서약은 이러한 종류로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로마 교회의 모든 사제들은 이러한 서약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역사학자 말퀴발드 보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페이스가 이 서약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그것을 성 베드로의 가상적인 시신 위에 놓고는 이것은 내가 취한 그리고 내가 지키기를 약속드리는 서약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서약은 교황에게 한 역사상 최초의 복종 혹은 충성 서약이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독일에서뿐 아니라 프랑스에까지도 그의 군주인 교황의 최상권을 확립하고 다른 모든 주교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종속과 굴종 상태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리 짐머는 앵글로색슨 사람 보니페이스, 윈프리트죠. 그러니까 윈프리트는 앵글로색슨인입니다. 자, 그가 723년에 교황청의 시절로 프랑스 왕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로마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프랑크족, 투린지안족, 알라만족 등 그 어떤 게르만 부족도 그리고 심지어는 바바리아 사람까지도 이교도들이라 여길 만한 부족은 전혀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페이스는 단지 로마의 권세 아래서 부분적으로는 무력도 사용하면서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본토 출신 제자들이 로마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한 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심어놓은 것을 체계화하고 확고히 만드는 일만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의 기술을 통해서 보니페이스가 콜룸바누스가 이루어놓은 선교 사업을 정복해서 로마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바바리아 지방이 실제로는 이미 콜룸바누스 교회의 체계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적시로 콜룸바누스 교회의 탁월한 성직자였던 에렌돌프를 정죄하였습니다. 찰스 마르텔이 그 유명한 투어스 전투에서 회계도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성직자들을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투린지아의 왕은 승리를 거둔 찰스가 하는 이 명령을 감히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D 733년에서 34년에 켈트교회의 성직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수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보니페이스는 나라 전체가 다시 이교도에 휘둘릴까 봐서 두려운 나머지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수의 콜룸바누스 계통의 성직자들을 복직시키게 됩니다. 자, 743년에 보니페이스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의 2명의 성직자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금한 것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로마로 순례여행 가는 일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선언한 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롬과 어거스틴과 그레고리의 저술들뿐만 아니라 교회 법까지도 거부한 것 등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궁정시장인 페핀까지도 그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찰스 마르텔은 누구일까요? 보니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찰스 마르텔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술가 중 어떤 사람들은 회계도들에 대한 그의 승리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왔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월트 아드니는 우리에게 찰스 마르텔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이미 그 힘이 다 쇠약해져 있는 무호적의 침략을 막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호적의 침입에 유럽이 완전히 정복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마르텔이 막아낸 회계도들의 이 침략 행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대부분이 교황권의 영웅들을 예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반 버틀러는 보니페이스의 서약이 그와 찰스 마르텔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는 보니페이스에게 교회 경영을 위한 규정들로 사용하도록 교회법의 일부를 발췌해 놓은 책을 한 권 주었다. 교황은 또한 찰스 마르텔에게 보니페이스를 추천하는 서신들을 보내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마르텔은 그의 과대평가된 승리 이후에도 교황권의 세력을 확립하기 위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제국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존 다울링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740년에 교황이 롬바르드의 왕 루이 프란트의 신민이었던 두 대공을 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이 호전적인 군주는 로마의 영토를 침공해서 그곳을 황폐케 하였다. 공경에 처한 그들은 황제가 진노할까봐 두려워서 그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 유명한 찰스 마르텔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교황이 그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의 신앙심에 호소하는 동안에는 그의 이 애처로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황이 그 방법을 바꾸어 자신의 야망에 호소하자 그 호소에 응답하였다. 이 그레고리는 찰스에게 자신과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이단으로 공인하여 그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찰스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로마 집정관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 제안은 찰스가 교황과 그 교회와 로마 사람들을 롬바르드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에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 그가 그들의 옛 주인인 황제의 복수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전적이고도 야심적인 마르텔에게는 이 제안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그는 즉시로 그의 사절단을 로마로 파견하여 교황으로 자신의 보호 영역 안에 있게 하였다. 이는 그가 이 협약을 조기에 완성하려는 조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찰스 마르텔이 죽고 그의 아들 페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새 궁정시장은 콜비스의 자손인 그의 허약한 군주를 폐위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로 그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아무런 지위도 없이 권세만 갖고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그 권세에 걸맞는 지위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황 자카리는 한편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제국의 통치자와 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호전적인 롬바르드족의 침공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페핀과 그의 민족인 프랑크족의 호의와 후원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 협정이 맺어지고 그 연약한 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교황의 사절인 보니페이스에 의해서 페핀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기사자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계략은 교황권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의 왕들과 동맹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교황권은 페핀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페핀이 교황권을 도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롬바르드족의 왕은 라벤나를 포위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로마로 진격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교황은 적시로 명색이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에게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제가 자신들을 구조할 수 없게 되자 교황은 이탈리아에서의 동로마 황제의 힘이 다하였다고 판단하고는 그를 구조를 부탁하기 위해 몸소 프랑스의 왕인 페핀을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 후에 페핀과 교황은 성리군의 맨 앞에 서서 알프스 산맥을 다시 넘어서 롬바르드족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페핀 왕은 이전에 서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들과 성들과 그 땅들을 모두 교황에게 넘겨주어서 영구히 교황권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속하게 하므로 그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모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샤를마뉴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페핀의 아들인 샤를마뉴의 머리에 황제의 관을 씌우고 그를 로마 제국의 전체의 머리로 임명한 때가 AD 800년의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의 문제들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은 왕들과 공작들과 공장령들이 사라져버리고 아키타인과 알라마니아와 그리고 작센과 바바리아가 정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샤를마뉴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정교연합, 곧 1000년 이상의 기간 이어진 교황권과 제국의 연합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은 괴멸적인 전사인 샤를마뉴가 교황교회의 규례들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강력한 전부를 휘두르게 될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헨리 하트 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의 전 영토를 자신의 통치 지역으로 만든 샤를마뉴의 작센 전쟁은 공인된 종교 전쟁이었다. 만일 보니페이스가 기독교적인 복음 사도였다면 샤를마뉴는 이슬람교적인 복음 사도였다. 그의 전기 작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침략 목적이 이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 곧 이교도들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귀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샤를마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력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줌으로 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의 무력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베르든 알레에서는 그가 이미 항복한 4,000명의 용감한 전사들을 한꺼번에 냉혹하게 학살을 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죠.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샤를마뉴의 이런 행위들을 정통 교인에 의해 행해진 아주 경건한 행위로 여기면서 이것을 열렬히 찬양하였습니다. 쇠로 해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교도들에게 천주교회는 미신적인 관습들과 함께 이단들과 비신자들에 대한 정오심을 같이 주입해 주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린 샤를마뉴의 행위는 동방 전제군주가 한 것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그의 왕궁의 소문난 태폐적 행위들은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를 세속적 권력의 수장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그 행위들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준 것이 바로
이런 종교의 영적 수장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회교도들은 우상들과 형상들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멸하도록 자신들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권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 형상들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 그리고 샤를마니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